이제 전문가들도 슬슬 말 바꾸기 시작했죠. 그런데 여태까지 전문가들이 집값 오른다는 이야기를 한 것들이 뭐가 있었죠? 8월 금리 인상 때 0.25%포인트 올려봤자 소용없다. 11월에도 지금은 침체지만 내년에는 오른다. 그리고 12월까지도 그랬죠. 이러한 중순에서 하순, 이때 말 바꿨죠. 근데 자 8월, 11월, 12월 이때 금리 인상할 때도 계속 똑같이 이야기했던 게 세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뭐예요? 입주 물량 부족. 두 번째는 뭐예요? 하반기 전세가 상승. 요거는 히트 임대차 3법.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예요? 유동성 히트 토지보상금. 자 그러면은 생각을 해봅시다. 11월 테이퍼링, 그 다음에 하반기 QT 양적 긴축, 요 두 가지는 언제 나왔던 얘기예요? 양적 긴축은 12월에 나왔던 얘기고 11월 테이퍼링은 이미 이때쯤 나온 이야기죠. 그리고 1월 금리 인상, 요거 이미 12월에 다 예측됐던 내용들이죠. 그러면은 12월에서 1월 넘어가면서 유동성 시장에 대해서 전망이 바뀔 건 없었죠. 토지보상금은 그대로 지급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입주 물량 부족. 자, 아파트 입주 물량은 바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이 아파트가 빵도 아니고란 이야기를 괜히 한 게 아니다. 입주는 문제가 없어요. 지금 서울에만 몇백만 호가 있는데 거기에 뭐 2만 호, 4만 호 더해지는 게 얼마나 큰 차이가 있냐. 핵심은 수요가 얼마나 몰리느냐의 차이였죠. 그런데 맨날 입주 물량 부족 때문에 한다고 그랬죠. 그리고 입주가 늘어날 수가 없는 상황이죠. 지금 계획해서 당장 부수고 당장 짓는다고 하더라도 올해 하반기에라도 만들 수 있어요? 그쯤 되면 광주 아파트보다 더 부실하겠죠. 입주 물량 부족은 변함이 없죠. 자, 그 다음에 하반기 전세가 상승하는 이유는 뭐예요? 갱신 끝난 수요들 때문이죠. 근데 문제는 수요와 동시에 매물이 같이 나오는데 매물 이야기는 하지 않고 수요 이야기만 했죠. 그러면서 임대차 3법 폐지해야 전세가 잡는다. 임대차 3법 그래서 폐지됐어요? 안 됐죠. 적어도 12월에서 1월 넘어오면서 변한 건 아무것도 없다. 변한 건 딱 한 가지 뭐예요? 이미 11월부터 하락세가 나왔는데 지표로 나오지 않았을 뿐이고 그 지표가 1월에 나왔을 뿐이죠. 집값이 떨어진다는 지표가 나오니까 말을 바꾼 거죠. 이것 때문에 안 떨어진다는데 지금 약간 침체되더라도 다시 오른다고 하면서 지표가 떨어지자마자 말을 바꾸는 건 뭐냐. 지난 5년간 집 반드시 사라고 외치던, 물론 5년 중에서 사야 되는 시기도 있고 사지 말아야 되는 시기도 있지만 이제 더 이상 그 말을 할 수 없겠다 하고 견해를 바꿨죠. 뭐라 그래요? 지난해 역사적 수준으로 오른 집값 상승세를 보고 관점을 바꾸게 됐다. 그러면 지난해에 얘기를 했어야지. 지난해도 계속 집 사라고 그랬어요. 지난해에 계속 부동산 오른다고 그랬어요. 집값 떨어지고 금리 인상되던 하반기에도. 근데 인제 와서 바꾼 건 인제 와서. 근데 왜 갑자기 지난해 얘기를 해요? 그리고 집을 살 결심을 했다면 지난해 큰 폭으로 오른 집값의 공포를 느꼈기 때문이고 좋은 결실을 거두지 못한다. 공포 수요는 20년, 21년에 나왔는데 왜 공포 수요가 가장 판을 치던 시기에는 이야기 안 하고 공포 수요 다 빠지고 나니까 인제 와서 이야기를 하냐. 그리고 주택담보 과열돼서 오버슈팅된 주택담보금리. 아니에요. 주택담보금리가 오르는 게 과열된 게 아니라 기준금리 오르는 게 늦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말 바꾸는 것은 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게 아니죠. 그냥 떨어지니까 말 바꿨다라고 그거밖에 더 돼요? 고점 돼가지고 떨어진 거 보고 나서 아 떨어집니다. 이거 누가 못해요. 그건 전문가가 아니죠. 떨어지기 전이 아니라 위험 수위에 올라갔을 때부터 경고를 해야지 전문가죠. 그리고 얼마 전에 나왔었죠? 주택 관련 전문가. 자, 조사 시기는 6에서 10일이죠. 이때까지만 해도 어땠어요? 96%가 거품이 있다고 그랬고 전문가는 97%가 거품이 있다고 그랬어요. 일반인들보다 거품이 있다. 물론 과한 거품이라는 비중은 적었지만 약간의 거품이라도 있다라고 하는 비중은 전문가가 더 높았다. 근데 그래도 오른다가 28%, 머문다가 40%였죠. 일주일 남짓 지났죠? 과반이 상승세 꺾였다고 한다. 올해 하락한다. 물론 전문가 대상이 다를 수는 있겠지만 시장을 계속 올리려고 호도하는 거죠. 그런데 이미 지금 이번에 특히 이쪽에는 부동산 전문가가 아니라 경제 전문가를 많이 조사를 했죠.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51%가 하락을 점치고 있다. 벌써 며칠 사이에 말이 바뀌고 있다. 왜? 떨어지는 게 지표로 나오니까. 실거래 가격 지수까지는 얼버무릴 수 있겠는데 서울 매매 가격 지수 마이너스 0.01% 나오니까 심리가 완전히 꺾였다 싶으니까 지금까지도 오른다고 하는 사람은 그래도 끝까지 해가지고 한탕 치고서 어디 외국으로 날리려는 사람이 가능성이 높고 지금이라도 보합 하락 이야기를 하면서 신뢰를 조금 사놓은 다음에 조금이라도 잠깐 심리가 반등하는 시기가 오면은 그때 다시 오른다고 부추겨서 한탕 더 크게 해먹으려는 인간들이 많죠. 그게 언제였어요? 피로앤 박스. 이분 글로벌 금융위기 때 뭐라 그랬냐? 2008년에도 오른다. 2009년에도 내년에 오른다. 2010년에도 내년에 오른다. 2011년에도 내년에 오른다. 왜 그래요? 하락 전환했으니까. 서울 마이너스 0.01% 나왔죠? 그 다음에 보면은
지금 아직도 뭐 상승 나왔다는 데가 용산이나 뭐 중랑, 강서, 구로, 서초, 강남 이 정도 나왔는데 이것도 0.01까지 거의 보합 수준으로 떨어졌고 하락 지표가 뜬 곳이 확 늘었다. 특히 강북 도봉 하락으로 바뀌었죠. 그 다음에 종로도 이미 보합에서 하락으로 바뀌었고 동작도 하락으로 바뀌었고 강동도 하락으로 바뀌었다. 그래서 전체적인 서울 지표가 하락이 나타나니까 이제 말 바꾸기 시작하는 거다. 다 오른 다음에 떨어진다고 얘기하면 뭐예요? 위험 경고를 해야지. 주식도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서 팔라고 하는데 아파트도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서 팔라고 지금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어깨 넘어가면 사지 말라고 해야 되는데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서 팔라고 하는 거죠. 브레이크 댄스 하듯이. 프리즈.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서 팔라고. 하락 공포 속에 강남 4구 여전히 신고가 행진 계속 이런 이야기 하고 있죠. 강남은 오르고 양극화가 된다. 근데 강남 어때요 지금?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뭐 현금 동원력이 높은 계층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개소리 집어치우고 강남도 이미 떨어지고 있는데 내부 거래로 지금 가격만 띄우고 있다. 이게 답이죠. 강남이 가격 띄우기가 제일 심하다. 예전에 신고 취소 국토부가 잡아냈을 때도 강남에서 제일 많이 나왔고 대출 막히니까 막 매매 사업자를 통해서 대출 받아라. 전세 스와핑해서 전세가 올리고 대출 받아서 내 집 마련해라. 이거 다 강남에서 시작된 거다. 진짜로 그 금감원처럼 부동산 감독원이 필요한데 감독하는 게 무슨 뭐 빅부라더라고 뭐 어쩌고 해서 분석원으로 이름 바뀌었죠. 그거 언제 나와요 도대체? 지금 아직도 저렇게 판을 치고 있는데 종부세, 다주택자, 법인, 지방아파트부터 내놓고 법인 아파트가 지방에서 많이 팔린 이유는 뭐예요? 일단 법인 하는 이유가 뭐예요? 보통 이제는 단타 투기 들어가는 거죠. 단타 투기로 사고 팔고 하는 건데 단타 투기가 많이 들어갔던 곳이 강남을 단타로 들어가겠어요? 아니면 지방을 단타로 들어가겠어요? 그리고 공시가격 1억 미만 갭투기가 판을 치고 있죠. 이거 다 이 매물 받아준 거죠. 이걸로. 그래서 이러고 있던 거 이렇게 띄워가지고 이쯤에서 다 팔고 빠졌다. 그러니까 지방 아파트부터 팔린 거지 무슨 이게 뭐 똘똘한 채를 하고 싶어서. 근데 얘기했잖아요. 강남 거래량은 얼마 안 떨어지고 한다고. 당연한 거예요. 지방부터 파는 건. 왜냐면은 지방에는 짜잘하게 비싸지 않은데 다주택만 늘려가지고 종부세만 팍팍 올리는 것들이 많으니까. 강남에 한 채 가지고 있고 지방에 한두 채 더 갖고 있다고 해봐요. 그 지방 두 채 빨리 정리하려고 하지. 그것 때문에 이제 세율이 달라지는데. 보세요. 평균이 5.5억인데 1억 이하 거래가 40%다. 그 이유는 뭐예요? 1억 미만 갭투기만 엄청나게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든 야든 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가? 규제 완화하지 말아라. 규제 완화해서 집값 잡힐 것 같으면 진지게 잡혔다. 규제가 완화하면 돼요? 규제 완화해가지고 지금 1억 미만 갭투기에 규제가 안 들어가니까 전화를 치고 있는데 규제를 완화해야 돼요? 미친 거 아니에요? 표에 눈이 멀어서 진짜 정책을 국민들을 위한 정책을 하려면 부동산 집값부터 똑바로 잡아야 되는데 집값 정상화 되기 전에 완화해가지고 투기 수요들 다시 불러 들여오는 이유가 뭐냐. 양도세 완화한다는 건 투기 수요들 다시 불러오겠다는 소린데 근로소득이랑 양도소득이랑 세율이 똑같은데 다주택 투기 수요들에 대해서 중과가 붙는 거죠. 즉 불로소득에 대한 세금을 더 중과하겠다는 건데 그걸 왜 없애려고 하느냐. 없애면요? 지금 당장이야 매물 나오는 효과 나오겠죠? 매물은 눈에 보이니까.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수요 증가는. 그리고 떨어지고 나면은 다시 들어올 수요 증가는. 그리고 앞으로 고령화가 심각해질 텐데 그 세금 어디서 마련할 거예요? 근로소득 더 뜯어내서? 경매도 지금 다 1억 이하 물건만 골랐다. 25.39%까지 치솟았다. 10%대에서. 다 이래요 지금. 저런 것들만 들어가고 있는 거다. 강남 똘똘한 채는 무슨 얼어 죽을 다 지금 저가주택에 눈이 멀어 있는데 보유세 나오기 전까지 빨리 팔아치우고 모든 지표가 비관론이 지배하는 주택시장. 말하는 꼴 봐라. 주택시장 정상화되나? 이런 식으로 말하는 언론은 한 번도 못 봤다. 올라가는 건 긍정적으로 쓰고 떨어지는 건 굉장히 막 부정적으로 써요. 그러니까 여기 와가지고 맨날 댓글 다는 게 라이트하우스는 부정적이라고 하지. 우리가 부정적인 거예요? 집값이 계속 올라가는 게 경제 망치는 부정적인 상황이에요. 정신 나간 인간들아. 이들한테나 긍정적이겠지. 개인의 이익만 생각하는 매국노들이. 그게 긍정적이에요? 연봉보다 집값이 빨리 올라가는 시장이 긍정적이에요? 정신이 나갔어요. 부동산 불패교나 믿고 있는 거고. 그게 긍정적이면은 인플레이션이 심각하고 그 다음에 경제성장률도 기저효과로 높게 나왔죠. 코로나가 터져서 경제성장률이 높아졌으니까 코로나 끝나면 안 된다. 이딴 이야기 하고 있는 거랑 다른 게 뭐가 있냐. 경제는 망가져 가는데 수치만 높게 나오는 거지. 부동산으로 살린 경제가 무슨 의미가 있냐. 가계부채로 살린 경제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거 붕괴되지 않는 이상은 나라는 계속 병 들어간다. 수치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경제는 더 붕괴될 수밖에 없고 예전에 부동산 공화국이었던 나라 보세요. 미국이야 짧게나마 그랬지만 일본 같은 경우 부동산 공화국 얼마나 심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잃어버린 30년이 왔는데 그걸 바라고 있는 거라니까요. 그러다가 집값 떨어져가지고 개박살 나봐야 정신 차리는 거고 눈치 빠른 인간들은 먼저 빠졌는데 눈치 빠른 인간들 돈 벌어주려고 같이 막 정신 나간 소리 하고 있는 거고
광신도들 봐봐요. 누가 돈 벌어요? 신도들이 벌어요? 주담대 금리 7년 7개월 내 최고랍니다. 이번 정부 내에서 최고인데 어떻게 오를 수가 있어요? 주담대 금리가 18년 11월에 금리 좀 오르니까 뚝뚝 떨어지더만. 그러다가 언제 다시 올랐어요? 금리 낮추면서. 근데 이제 금리 낮출 거예요? 더 올릴 수밖에 없는데. 3월에 부채 쓰나미 이거 굉장히 위험하다고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3월에 만기 연장 및 원리금 상환 유예 종료, 그리고 LCR 예대율 종료. 자, 지금 코로나가 터졌는데도 연체율이 떨어졌습니다. 연체율이 떨어졌는데 사람들은 계속 죽겠다고 그래요. 그 이유가 뭐예요? 요것 때문에 숨겨져 있었으니까. 그게 얼마나 된다? 137조. 이 137조가 부실되면 경제는 괜찮을까요? 그러면 경제가 안 괜찮은데 부동산은 괜찮을까요? 물론 정말 자영업 하면서 힘들어서 받으신 분들도 있겠죠. 근데 그 사람들 말고 일부 자영업자는 2019년부터 보면 뭔 짓 하고 있었어요? 자영업 대출 받아가지고 집 투기하고 있었다. 그 사람들 이제 완전히 망하는 거예요. LCR 예대율 종료되면 은행권에서는 대출 더 축소할 거고 빌려주겠어요? 우리 은행 부실합니다. 이 지표가 늘어나는데 결론 징조는 다 이야기했어요. 이미 2020년 8월부터 시중금리 올라가기 시작했고 기준금리 인상해야 되는데 지금 시중금리 올라갔는데 기준금리 인상 안 하고 있으니까 계속 저금리라고 구라치고 있다. 그런데 이미 시중금리 올라갔기 때문에 기준금리 곧 올라간다. 그리고 그 전에 아예 코로나 터질 때부터 뭐라고 그랬어요? 오래 갈 수가 없다고 얘기했죠. 주택은 30년 대출을 받고 사는데 1, 2년 저금리 돼가지고 내가 살 여력이 됐다고 사는 게 말이 되냐? 정신 나간 짓거리 하지 말아라. 결국 다 돼요, 안 돼요? 이거 다 이전부터 얘기했죠. 금리 인상 당연히 이루어질 거고 부담지수 이미 엄청나게 올라갔고 이자 부담 같은 경우도 보통 54, 5조 정도 되면은 떨어지기 시작하는데 지금 3분기 기준으로 57조, 58조 나오죠. 주택 버피지수 한번 해봤더니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지금 더 높은 260%가 넘어갔다. 그래서 지금 다 위험하고 경고 다 얘기했는데 이제 와서 말 바꾸면 뭐예요?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서 팔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꼭지점까지 올라와서 이미 머리 위에 한창 위에 올라가 있는데 저번에 막 이야기했죠. 베니마루 머리까지 올라왔다고. 그 이상까지 올라갔는데 떨어지는 거 보고 나서 떨어진다고 경고하면 뭐하냐. 그리고 떨어진다고 경고하면서 말 바꾸는 이유가 뭐냐. 이미 떨어질 수밖에 없는 시장이기 때문에 말을 바꾸는 것이고 그러다가 혹시라도 심리 살아날 요소 예를 들어 대선 이후에 규제를 완화한다든지 이런 요소 조금만 나오면 다시 이걸로 집값 오른다. 그러면 떨어질 때 떨어진다고 얘기했으니까 나는 맞는 사람, 신뢰가 있는 사람이라고 받으면서 다시 집값을 올리려는 수작일 뿐이다. 그냥 내가 무릎을 꿇은 것은 추진력을 얻기 위함이고 2부 전진을 위한 1부 후퇴일 뿐이다 라고 하면서 지금 떨어진다고 하고 있는 거다. 그리고 계속 떨어지면 그때는 그냥 계속 떨어진다 하면 되는 거고 빠져나가는 것밖에 더 되냐. 믿음이 갈 수가 없죠. 보합 내지 하락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지금 그런 걱정할 때가 아니다. 아이고 보합 내지 하락하면 어떡하지? 이게 문제가 아니라 정상화될 걸 걱정을 해야 된다. 지금 무리하게 집산 사람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